새벽 4시 부두. 가로등 불빛만 물결 위에서 흔들리고 있었어요. 50대 엄마 순자 씨는 강풍주의보 안내를 듣고도 배를 몰았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대방어 10마리만 잡으면 된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그날 엄마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남은 건 대방어 10마리와 배 한 척, 그리고 집에 남은 세 남매였어요. 이 이야기는 가족을 지키려던 한 어머니와 그 뒤를 이어 바다로 나서는 18 아들의 이야기입니다. 시작하기 전에 이런 사연이 더 많은 사람에게 닿을 수 있게 구독과 좋아요 한 번만 눌러주실래요?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아직 동이 트기 전 새벽 4시, 부두에는 가로등 불빛만이 물결 위로 흔들리고 있었어요. 바람은 차가웠고 공기는 소금기와 생선 냄새로 가득했죠. 이순자 씨는 굳어버린 손으로 로프를 풀며 배에 올랐습니다. 50대 중반의 얼굴엔 바다바람에 그을린 주름과 밤샘 작업에 피곤함이 겹겹이 쌓여 있었어요. 순자 씨는 멀리 언덕 위 집 쪽을 한번 바라봤어요. 불은 꺼져 있었고 아이들은 아직 자고 있을 시간이었죠. 큰아들 준혁이는 내일 모의고사가 있다고 했어요. 쌍둥이 남매인 민수와 민지는 어제 학원비 이야기를 꺼냈다가 엄마 눈치를 보며 입을 다물었죠. 순자 씨는 그 모습이 자꾸만 떠올라 가슴이 저렸습니다. 새 아이를 혼자 키우는 50대 어머니에게 바다는 생계였고 희망이었고 동시에 두려움이었어요. 남편이 세상을 떠난 지 벌써 5년, 처음엔 생선 가게 일을 했지만 허리를 다친 뒤론 일자리를 구하기가 어려웠습니다. 결국 남편이 남긴 낡은 어선 한 척이 가족을 먹여 살리는 유일한 수단이 됐죠. 순자 씨는 조용히 시동을 걸었어요. 엔진 소리가 고요한 새벽을 깨웠습니다. 손은 떨렸지만 방향타를 잡는 손길은 익숙했어요. 벌써 3년째 혼자 배를 몰고 있었으니까요. 처음엔 무서웠죠. 깜깜한 바다 한가운데 혼자 있으면 남편 생각이 나서 눈물이 났어요. 하지만 이젠 익숙해졌습니다. 아니, 익숙해질 수밖에 없었죠. 오늘은 꼭 잡아야 했어요. 대방어 철이 이제 막바지였거든요. 이번 주를 놓치면 올해는 큰돈 벌 기회가 없었습니다. 준혁이 수능까지 이제 10달 남았고 쌍둥이들 학원비는 2달째 밀려 있었어요. 순자 씨는 어젯밤 통장 잔고를 확인하다가 한숨을 쉬었죠. 23만 원. 이번 달 전기요금도 못 낼 금액이었습니다. 배가 부두를 벗어나자 파도가 조금씩 거세졌어요. 순자 씨는 무전기를 켰습니다. 해양경찰 안내 방송이 흘러나왔죠. 오늘 오후부터 강풍이 예상됩니다. 소형 선박은 출항을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자 씨는 무전기 볼륨을 낮췄어요. 알고 있었습니다. 날씨 앱도 확인했고 어제 부두 사람들도 다들 그 이야기를 했죠. 하지만 돌아갈 수 없었어요. 오늘 못 잡으면 또 한 달을 버텨야 했으니까요. 준혁이가 어제 말했어요. 엄마, 학원 그만둘까? 혼자 해도 될 것 같아. 아이는 웃으며 말했지만 순자 씨는 알았어요. 그 웃음 뒤에 숨겨진 포기를. 민수와 민지도 요즘 용돈 달라는 말을 안 했죠. 학교에서 친구들이 떡볶이 먹자고 해도 핑계를 대고 돌아온다는 걸 순자 씨는 알고 있었습니다. 배는 점점 먼 바다로 나아갔어요. 수평선 너머로 희미하게 해가 떠오르기 시작했죠. 붉은 빛이 검은 바다를 조금씩 물들였습니다. 순자 씨는 낚싯줄을 준비하며 중얼거렸어요. 오늘만 제발. 그건 기도였고 간절함이었죠. 바람은 점점 세졌지만 순자 씨는 방향타를 놓지 않았습니다. 아이들 얼굴이 자꾸만 떠올랐으니까요. 작은 단독주택 안, 이불 속에서 자고 있는 쌍둥이 남매. 민수는 입을 벌린 채 코를 골고
민지는 이불을 머리까지 덮고 웅크린 채 자고 있었어요. 방은 좁았지만 따뜻했죠. 엄마가 나가기 전 보일러를 켜두고 간 덕분이었습니다. 벽에는 민지가 그린 가족 그림이 붙어 있었어요. 엄마와 오빠, 그리고 쌍둥이 남매. 아빠는 구름 위에 그려져 있었죠. 옆방에선 준혁이가 책상에 엎드린 채 잠들어 있었어요. 문제집 위로 펜이 떨어져 있었고 형광펜으로 그어진 영어 지문이 희미한 불빛 아래 보였죠. 준혁이는 어젯밤 새벽 2시까지 공부했습니다. 엄마가 나가는 소리를 듣고도 일어나지 못했어요. 너무 피곤했거든요. 학교 끝나고 편의점 알바 4시간, 집에 와서 저녁 먹고 공부. 매일 반복되는 일상이었죠. 준혁이 휴대폰 화면이 켜졌어요. 날씨 경보 알림이었습니다. 강풍주의보 발효, 해상 풍랑주의보. 하지만 준혁이는 깊은 잠에 빠져 있었고 알림은 그냥 꺼졌죠. 창밖으로 바람 소리가 점점 커지고 있었어요. 나뭇가지가 창문을 긁는 소리가 났지만 아이들은 아무도 깨지 않았습니다. 큰아이에겐 꿈이 있었어요. 서울에 있는 대학교 경영학과에 가는 것. 남들처럼 화려하진 않아도 괜찮았죠. 그냥 엄마 걱정 안 시키고 동생들 챙겨줄 수 있을 정도로만 벌면 됐습니다. 준혁이는 가끔 상상했어요. 졸업하고 취직해서 엄마한테 월급 봉투 드리는 모습을. 엄마, 이제 바다 안 나가도 돼요. 그 말을 하고 싶었죠. 쌍둥이에겐 아직 철없는 웃음이 있었어요. 민수는 축구선수가 되고 싶다고 했고, 민지는 케이크 만드는 사람이 되고 싶다고 했죠. 하지만 요즘은 그런 이야기를 잘 안 했습니다. 엄마 얼굴이 너무 피곤해 보였거든요. 어제도 민지가 엄마 학교에서 제과제빵 체험하는데 2만 원 내야 해 하다가 말을 흐렸어요. 엄마 표정이 순간 굳는 걸 봤으니까요. 어머니에겐 오직 오늘 벌이가 전부였습니다. 내일이나 다음 달을 생각할 여유가 없었죠. 그냥 오늘 얼마를 벌어서 오늘 뭘 사고 오늘 뭘 해결할지만 생각했어요. 아이들은 몰랐지만 순자 씨는 매일 밤 계산기를 두드렸습니다. 식비, 전기요금, 수도요금, 학원비, 급식비, 통신비. 숫자는 언제나 마이너스였죠. 아침 7시, 민지가 먼저 일어났어요. 부스스한 머리를 긁으며 거실로 나왔죠. 식탁 위엔 엄마가 싸놓은 주먹밥 3개가 있었습니다. 쪽지도 있었어요. 학교 잘 다녀와. 엄마 저녁 때 들어올게. 오빠 깨워서 같이 먹어. 민지는 쪽지를 읽으며 주먹밥을 집었어요. 김이 식어서 차갑고 딱딱했지만 그래도 먹었죠. 민수도 일어나 세수를 하러 갔어요. 준혁이는 여전히 자고 있었습니다. 민수가 문을 두드렸죠. 형, 학교 가야지. 준혁이는 신음을 내며 일어났어요. 목이 뻐근하고 눈이 침침했습니다. 휴대폰을 확인했죠. 엄마한테 온 메시지는 없었어요. 오늘 출항 잘했나? 준혁이는 엄마한테 문자를 보내려다가 그냥 주머니에 폰을 넣었습니다. 바쁠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세 남매는 주먹밥을 나눠 먹으며 아침을 시작했어요. TV는 틀지 않았습니다. 전기요금 아끼려고요. 민지가 말했죠. 엄마 오늘 대박 나면 좋겠다. 민수가 웃으며 대답했어요. 그럼 떡볶이 사 먹자. 준혁이는 아무 말 없이 주먹밥을 씹었습니다. 창밖으론 바람이 점점 거세지고 있었지만 아이들은 몰랐어요. 엄마가 지금 어디쯤 가 있는지, 얼마나 힘든지, 바람이 얼마나 위험한지 아무것도 몰랐죠. 순자 씨는 무전기에서 흘러나오는 해양경찰 안내를 또 들었어요. 기상 악화가 예상됩니다. 출항 중인 선박은 귀향하시기 바랍니다. 목소리는 단호했지만 순자 씨는 방향타를 더 먼 쪽으로 돌렸습니다. 이미 여기까지 왔는데 빈손으로 돌아갈 순 없었어요. 아직 파도는 견딜만 했고
하늘도 완전히 어둡진 않았죠. 대방어는 보통 깊은 바다에 있었어요. 해안가 근처엔 잘 오지 않았죠. 순자 씨는 지난주 다른 어부들이 했던 말을 기억했습니다. 동쪽 먼바다 쪽에 떼가 있다던데. 근데 파도가 좀 세. 위험하다는 뜻이었지만 순자 씨에겐 기회처럼 들렸어요. 다른 사람들이 안 가는 곳이니 경쟁도 없을 거라고 생각했죠. 배는 점점 깊은 바다로 들어갔어요. 육지는 이미 희미하게 보였고 사방이 온통 바다뿐이었습니다. 순자 씨는 익숙한 손놀림으로 낚싯줄을 준비했어요. 미끼를 달고 줄을 달고 줄을 확인했죠. 장갑을 낀 손은 거칠었지만 정확했습니다. 매일 하는 일이었으니까요. 오늘은 꼭 잡아야 했어요. 대방어 철 이 기회를 놓치면 준혁이 학원비가 막힐지도 몰랐습니다. 아니, 이미 2달째 밀린 상태였죠. 학원에서 전화가 왔을 때 순자 씨는 이번 주엔 꼭 입금할게요라고 했어요. 담당 선생님은 이해한다고 했지만 목소리엔 불편함이 섞여 있었죠. 민수 축구화도 바닥이 다 닳았고 민지 교복 치마는 해져서 기워 입고 있었습니다. 순자 씨는 낚싯줄을 들이웠어요. 바다는 생각보다 잔잔했습니다. 무전기에서 경고가 나오긴 했지만 아직은 괜찮았어요. 순자 씨는 경험이 있었죠. 3년간 혼자 바다를 다니며 위험한 순간도 여러 번 겪었습니다. 한 번은 엔진이 고장나서 2시간 동안 표류한 적도 있었고, 한 번은 파도에 휩쓸려 배가 뒤집힐 뻔한 적도 있었어요. 그때마다 살아남았죠. 오늘도 괜찮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시간이 흘렀어요. 30분, 1시간. 낚싯줄엔 아무 반응이 없었죠. 순자 씨는 조금씩 불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혹시 오늘도 헛수고는 아닐까? 지난주에도 하루 종일 바다에 있었지만 잡은 건 작은 고등어 몇 마리 뿐이었어요. 그걸 팔아봤자 기름값도 안 나왔죠. 순자 씨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제발, 제발 오늘은. 그때였어요. 낚싯줄이 팽팽하게 당겨졌습니다. 순자 씨는 재빨리 줄을 잡았죠. 무게감이 느껴졌어요. 가볍지 않았습니다. 심장이 뛰었죠. 걸렸다. 순자 씨는 온 힘을 다해 줄을 끌어당겼어요. 손에 쥐가 날 것 같았지만 참았습니다. 대방어는 힘이 셌어요. 줄을 놓치면 끝이었죠. 5분간의 사투 끝에 드디어 물 위로 은빛 물고기가 올라왔습니다. 대방어였어요. 크기도 제법 컸죠. 순자 씨는 얼른 뜰채로 건져 올렸어요. 배 바닥에 퍼덕이는 대방어를 보며 순자 씨는 처음으로 웃었습니다. 하나, 시작이 좋았어요. 이제 시작이었죠. 순자 씨는 다시 줄을 들이웠어요. 이번엔 더 빨리 걸렸습니다. 또 대방어였죠. 순자 씨는 계속 줄을 들이우고 끌어올렸어요. 하나, 둘, 셋. 시간이 갈수록 고기가 계속 잡혔습니다. 운이 좋았어요. 대방어 떼를 만난 거였죠. 순자 씨는 지치지 않고 계속 움직였어요. 팔은 아팠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이런 기회는 흔치 않았으니까요. 바람은 점점 세졌지만 순자 씨는 신경 쓰지 않았어요. 지금 이 순간이 중요했죠. 대방어 5마리, 6마리, 7마리. 배 바닥이 점점 차올랐습니다. 순자 씨는 얼음을 깔고 고기를 정리했어요. 손은 얼얼했지만 기분은 좋았죠. 이 정도면 한 달은 버티겠어. 준혁이 학원비도 내고 민수 축구화도 사주고 민지 체험학습비도 낼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물결 아래로 은빛 그림자들이 계속 움직이고 있었어요. 순자 씨는 숨을 고르며 다시 낚싯줄을 들이웠습니다. 이번엔 2개를 동시에 던졌죠. 경험상 때를 만났을 땐 한꺼번에 여러 개를 던지는 게 효율적이었어요. 파도는 조금씩 거세지고 있었지만 순자 씨는 집중했습니다.
지금 이 순간을 놓치면 안 됐으니까요. 낚싯줄이 또 팽팽해졌어요. 이번엔 2개 모두였죠. 순자 씨는 이를 악물고 줄을 당겼습니다. 힘겨운 몸싸움이었어요. 대방어는 생각보다 훨씬 강했죠. 줄이 손을 파고들었고 장갑 너머로 쓰라린 통증이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순자 씨는 놓지 않았어요. 1번, 2번, 3번. 조금씩 줄을 감아 올렸죠. 드디어 물 위로 2마리가 동시에 올라왔어요. 순자 씨는 재빨리 뜰채를 들었습니다. 하나를 건지고 다시 하나를 건졌죠. 배 바닥으로 퍼덕이며 떨어지는 대방어를 보며 순자 씨는 숨을 몰아쉬었어요. 8, 9. 손은 떨렸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조금만 더 잡으면 됐어요. 순자 씨는 물을 한 모금 마셨어요. 목이 탔고 입술이 바짝 말라 있었죠. 시계를 확인했습니다. 오전 10시. 벌써 5시간이 지나 있었어요. 육지로 돌아가려면 슬슬 준비를 해야 할 시간이었죠. 하지만 대방어 떼는 아직 물 밑에 있었습니다. 순자 씨는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시도하기로 했어요. 낚싯줄을 던졌습니다. 이번엔 더 깊이 들이웠어요. 기다렸죠. 1분, 2분. 갑자기 줄이 확 당겨졌습니다. 이번 건 더 컸어요. 순자 씨는 온 힘을 다해 줄을 잡았죠. 대방어가 저항했어요. 물속에서 몸부림치며 도망치려 했습니다. 순자 씨는 배 난간에 몸을 기대고 버텼어요. 팔이 저릿저릿했지만 놓을 수 없었죠. 10분간의 사투 끝에 드디어 큰 대방어 1마리가 물 위로 올라왔어요. 지금까지 잡은 것 중 가장 컸습니다. 순자 씨는 뜰채로 간신히 건져 올렸죠. 배 위로 대방어가 떨어지는 순간 순자 씨는 주저앉았어요. 숨이 차올랐고 온몸이 땀으로 젖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웃고 있었죠. 10마리, 10마리나. 그날 순자 씨는 평생 잡아본 것보다 많은 대방어를 잡았습니다. 10마리. 시장에 내다 팔면 최소 200만 원은 받을 수 있는 양이었어요. 순자 씨는 고기들을 하나하나 정리하며 계산했습니다. 학원비 50만 원, 밀린 전기요금 15만 원, 수도요금 8만 원, 쌍둥이 체험학습비 4만 원, 민수 축구화 6만 원. 그래도 100만 원 넘게 남았어요. 이번 달은 걱정 없겠다고 생각했죠. 순자 씨는 얼음을 더 깔고 고기를 고정했어요. 신선도가 중요했으니까요. 손은 시려서 감각이 없었지만 꼼꼼하게 작업했습니다. 고기 하나하나가 아이들 밥이었고 아이들 미래였으니까요. 준혁이가 좋아하는 치킨도 사줄 수 있겠다고 생각했어요. 민지가 그렇게 먹고 싶어 하던 케이크도 사줄 수 있을 것 같았죠. 작업을 마치고 순자 씨는 배 위에 앉아 잠시 쉬었어요. 파도는 점점 높아지고 있었지만 기분은 좋았습니다. 오늘은 운이 좋았어요. 바다가 자신을 도와준 것 같았죠. 순자 씨는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구름이 빠르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어둡진 않았지만 날씨가 변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었죠. 이제 돌아가자. 순자 씨는 일어나 엔진을 켰어요. 배가 방향을 틀었습니다. 육지 쪽으로 향했죠. 아이들 얼굴이 떠올랐어요. 준혁이가 웃는 얼굴, 민수가 신나서 뛰는 모습, 민지가 케이크를 보며 좋아하는 모습. 순자 씨는 처음으로 여유로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오늘은 정말 좋은 날이었어요. 바다가 선물을 준 날이었죠. 하지만 순자 씨는 몰랐어요. 바람이 이미 방향을 바꾸고 있다는 걸, 파도가 점점 거세지고 있다는 걸, 하늘이 순식간에 어두워질 거라는 걸. 순자 씨는 그냥 배를 몰았습니다. 집으로, 아이들에게로. 갑자기 바람이 방향을 바꿨어요. 순자 씨는 그걸 느꼈습니다. 서쪽에서 불던 바람이 갑자기 북쪽에서 불어오기 시작했죠. 파도도 달라졌어요. 규칙적이던 파도가
갑자기 불규칙해졌습니다. 순자 씨는 방향타를 더 꽉 잡았어요. 조금만 더 가면 돼. 육지는 아직 멀었지만 보이긴 했죠. 1시간만 더 가면 부두에 도착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바다는 순자 씨 편이 아니었어요. 파도가 옆구리를 때렸습니다. 배가 크게 기울었죠. 순자 씨는 중심을 잡으려 했지만 예상보다 파도가 셌어요. 배 안에 있던 고기 상자가 미끄러졌습니다. 안 돼. 순자 씨는 재빨리 상자를 붙잡으려 했지만 또 다른 파도가 들이쳤죠. 이번엔 더 컸어요. 파도가 배 위로 넘어왔습니다. 순자 씨는 물에 휩싸였죠. 차가운 바닷물이 얼굴을 때렸어요. 순자 씨는 눈을 감고 버텼습니다. 파도가 지나가길 기다렸죠. 몇 초 후 물이 빠져나갔어요. 순자 씨는 숨을 헐떡이며 배 위를 확인했습니다. 고기들은 다행히 그대로 있었지만 밧줄이 풀려 있었어요. 묶어야 해. 순자 씨는 방향타에서 손을 떼고 배 옆으로 갔어요. 고기들을 다시 고정해야 했습니다. 안 그러면 다 바다로 떠내려갈 테니까요. 순자 씨는 밧줄을 집어들었죠. 손이 얼어서 제대로 움직이지 않았어요. 장갑은 젖어서 무거웠고 손가락은 감각이 없었습니다. 순자 씨는 밧줄을 고기 상자에 감기 시작했어요. 한 바퀴, 두 바퀴. 파도가 또 왔습니다. 배가 흔들렸죠. 순자 씨는 배 난간을 잡고 중심을 잡았어요. 조금만 더. 밧줄을 계속 묶었습니다. 거의 다 됐어요. 마지막 매듭만 지으면 됐죠. 그 순간이었어요. 너무 짧은 순간이었습니다. 순자 씨가 매듭을 지으려고 허리를 숙이는 순간 거대한 파도가 옆에서 들이쳤어요. 배가 심하게 기울었죠. 순자 씨는 균형을 잃었습니다. 손에서 밧줄이 미끄러졌어요. 발이 헛디뎠죠. 몸이 앞으로 쏠렸습니다. 아 소리를 지를 틈도 없었어요. 순자 씨는 배 난간에 부딪혔고 그대로 바다로 넘어갔습니다. 차가운 물이 온몸을 감쌌죠. 순자 씨는 물속에서 허우적거렸어요. 위를 보려 했지만 어디가 위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물이 코와 입으로 들어왔어요. 숨이 막혔죠. 간신히 수면 위로 얼굴을 내밀었어요. 숨을 크게 들이마셨습니다. 눈을 떴죠. 배가 보였어요. 하지만 멀어지고 있었습니다. 파도가 순자 씨를 배에서 멀리 밀어내고 있었죠. 살려줘. 순자 씨는 소리쳤지만 바람 소리에 묻혔어요. 주변엔 아무도 없었습니다. 순자 씨는 팔을 저었어요. 배 쪽으로 헤엄치려 했죠. 하지만 옷이 물을 먹어서 무거웠어요. 장화도 물에 젖어 발을 잡아당겼습니다. 팔다리가 점점 무거워졌어요. 힘이 빠져나가는 게 느껴졌죠. 순자 씨는 계속 물장구를 쳤지만 배는 점점 멀어졌습니다. 파도가 또 덮쳤어요. 순자 씨는 다시 물속으로 가라앉았습니다. 이번엔 더 깊이 들어갔어요. 물이 귀를 막았고 눈을 뜰 수 없었죠. 순자 씨는 발버둥 쳤습니다. 위로 올라가려 했어요. 하지만 몸이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차가움이 온몸을 감쌌어요. 그 순간 순자 씨 머릿속엔 아이들 얼굴이 떠올랐어요. 준혁이가 웃는 얼굴, 민수와 민지가 엄마라고 부르는 모습. 순자 씨는 눈물이 났어요. 물속이라 눈물인지 바닷물인지 알 수 없었지만 분명 눈물이었습니다. 미안해 아이들아 순자 씨는 입을 벌렸지만 물만 들어왔을 뿐이었죠. 부두에는 해가 중천에 떠 있었어요. 오후 2시. 다른 배들은 벌써 들어와서 그물을 정리하고 있었죠. 어부들이 담배를 피우며 오늘 잡은 고기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순자 씨 배는 보이지 않았어요. 부두 한쪽에 빈자리만 남아 있었죠. 준혁이는 학교에서 돌아와 휴대폰을 수십 번 들여다봤어요. 엄마한테 온 메시지가 없었습니다.
전화를 걸어봤죠. 신호는 갔지만 받지 않았어요. 이상하네. 보통 이 시간이면 엄마는 부두에 도착해 있을 시간이었습니다. 늦어도 오후 1시엔 연락이 왔었죠. 준혁이는 다시 전화를 걸었어요. 여전히 연결되지 않았습니다. 불안감이 스멀스멀 올라왔죠. 준혁이는 부엌으로 가서 물을 마셨어요. 괜찮겠지. 그냥 바빠서 못 받는 거겠지.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이 무거웠어요. 쌍둥이가 학교에서 돌아왔어요. 민지가 물었죠. 오빠, 엄마 왔어? 준혁이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직. 민수가 냉장고를 열었어요. 엄마 언제 와? 배고픈데. 준혁이는 라면을 꺼냈습니다. 라면 먹을래? 엄마 조금 늦는 것 같아. 새 남매는 라면을 끓여 먹었어요. 하지만 준혁이는 계속 휴대폰을 확인했죠. 3시, 4시. 시간이 흘렀지만 엄마한테선 아무 연락이 없었습니다. 준혁이는 참다 못해 부두에 전화를 걸었어요. 아는 어부 아저씨가 받았죠. 아저씨, 저희 엄마 들어오셨어요? 아니, 아직 안 들어왔는데 오늘 날씨 안 좋아서 일찍 들어온 사람들 많은데 말이야. 준혁이 가슴이 철렁했어요. 엄마 배 못 보셨어요? 못 봤어. 혹시 무슨 일 있나? 준혁이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엄마 작게 중얼거렸죠. 민지와 민수가 오빠를 쳐다봤어요. 민지가 물었습니다. 오빠, 왜 그래? 엄마 어디 갔어? 준혁이는 대답할 수 없었어요. 뭐라고 말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그때 집 전화가 울렸어요. 준혁이는 재빨리 받았죠. 여보세요? 이준혁 학생이신가요? 여기 해양경찰서입니다. 준혁이 숨이 멎었어요. 해양경찰은 침착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학생 어머니 이순자 씨 배가 오늘 오후 1시경 표류 중인 걸 발견했습니다. 배 안에는 아무도 없었고 현재 수색 중입니다. 준혁이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머릿속이 하얘졌죠. 전화기를 든 손이 떨렸습니다. 학생? 해양경찰이 다시 불렀어요. 준혁이는 간신히 입을 열었습니다. 엄마 어디 있어요? 현재 수색 중입니다. 학생, 혹시 보호자나 연락할 분이 계신가요? 준혁이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무도 없었습니다. 외할머니는 요양원에 계셨고 친척들은 연락이 끊긴 지 오래였죠. 제가 갈게요. 준혁이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쌍둥이가 불안한 눈으로 오빠를 쳐다봤어요. 민수가 물었죠. 오빠, 엄마 어떻게 된 거야? 준혁이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눈물이 나오려 했지만 참았어요. 동생들 앞에서 울 수 없었죠. 엄마가 조금 늦는데. 괜찮아. 준혁이는 거짓말을 했습니다. 민지는 오빠 얼굴을 보며 알았어요. 뭔가 잘못됐다는 걸. 민지 눈에서 눈물이 흘렀죠. 엄마 어디 갔어? 준혁이는 민지를 안았습니다. 민수도 울기 시작했어요. 준혁이는 동생들을 꼭 안은 채 눈을 감았어요. 엄마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오늘 아침 식탁 위에 놓여있던 쪽지가 생각났죠. 학교 잘 다녀와. 그게 마지막이었어요. 준혁이는 참았던 눈물이 터져 나왔습니다. 새 남매는 그렇게 한참을 울었어요. 부두에 묶인 배. 순자 씨 배는 그렇게 돌아왔어요. 하지만 주인은 없었습니다. 해양경찰이 오후 3시에 발견했을 때 배는 표류하고 있었죠. 엔진은 꺼져 있었고 배 위엔 아무도 없었어요. 다만 얼음 위에 놓인 대방어 10마리만이 차갑게 누워 있었습니다. 준혁이는 부두로 달려왔어요. 해양경찰 차량이 여러 대 서 있었고 어부들이 모여서 수군거리고 있었죠. 준혁이는 엄마 배를 봤습니다. 엄마, 소리 지르며 달려갔지만 배는 텅 비어 있었어요.
준혁이는 배 위로 올라갔습니다. 손으로 난간을 만지고 바닥을 살폈죠. 엄마 흔적을 찾으려 했어요. 고기들이 눈에 들어왔어요. 크고 싱싱한 대방어 10마리. 얼음 위에 가지런히 놓여 있었죠. 엄마가 정성스럽게 정리한 게 보였어요. 준혁이는 고기를 쳐다보다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눈물이 왈칵 쏟아졌죠. 엄마 왜 이렇게 많이 잡았어요? 왜? 해양경찰이 다가왔어요. 학생, 진정하세요. 현재 수색 중입니다. 곧 찾을 거예요. 하지만 목소리엔 확신이 없었어요. 이미 몇 시간이 지났고 바다는 차가웠으며 파도는 거셌죠. 살아있을 확률은 낮았습니다. 준혁이도 알고 있었어요. 하지만 인정하고 싶지 않았죠. 어부 아저씨들이 준혁이를 부축해서 내려왔어요. 애야, 여기 있으면 안 돼. 집에 가 있어. 소식 오면 바로 연락할게. 준혁이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전 여기 있을래요. 엄마 오실 때까지. 아저씨들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그저 준혁이 어깨를 토닥일 뿐이었죠. 어머니는 돌아오지 않았지만 바다는 어머니가 남긴 삶의 무게를 그대로 남겨두었습니다. 대방어 10마리. 그건 순자 씨가 아이들을 위해 마지막으로 남긴 것이었어요. 준혁이는 고기를 쳐다봤습니다. 엄마가 얼마나 힘들게 잡았을지 상상이 됐죠. 손이 얼고 팔이 아프고 온몸이 지쳤을 텐데.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10마리를 잡았어요. 준혁이는 천천히 고기에 손을 댔어요. 차가웠습니다. 얼음처럼 차가웠죠. 하지만 그 안에 엄마 마음이 느껴졌어요. 아이들 밥 먹여야지. 학원비 내야지. 축구화 사줘야지. 케이크 사줘야지. 엄마가 생각했을 것들이 하나하나 떠올랐습니다. 준혁이는 고기를 꼭 안았어요. 엄마를 안는 것처럼. 해는 저물고 있었어요. 붉은 노을이 바다를 물들였습니다. 아름다웠지만 준혁이 눈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어요. 그저 엄마만 생각났죠. 엄마가 혼자 바다에서 얼마나 무서웠을까? 얼마나 추웠을까? 마지막 순간에 무슨 생각을 했을까? 준혁이는 배 난간을 붙잡고 바다를 바라봤어요. 파도는 여전히 치고 있었습니다. 무심하게, 끊임없이. 순자 씨를 삼킨 바다는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출렁거리고 있었죠. 준혁이는 주먹을 꽉 쥐었어요. 분노가 치밀었지만 누구를 탓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밤이 됐어요. 해양경찰은 오늘 수색은 여기까지라고 했습니다. 내일 아침에 다시 시작한다고 했죠. 준혁이는 집으로 돌아갔어요. 쌍둥이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민지가 물었어요. 오빠, 엄마는? 준혁이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민지는 울음을 터뜨렸고 민수는 벽을 주먹으로 쳤어요. 그날 밤 세 남매는 한 방에서 잤어요. 아무도 혼자 있고 싶지 않았습니다. 준혁이는 천장을 바라보며 눈을 감지 못했어요. 엄마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죠. 준혁아, 공부 열심히 해. 민수야, 축구 잘해. 민지야, 케이크 만드는 거 배워봐. 준혁이는 이불을 뒤집어 썼어요.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사흘이 지났어요. 해양경찰은 수색을 계속했지만 순자 씨를 찾지 못했습니다. 나흘째 되는 날 공식적으로 실종으로 처리됐죠. 생존 가능성이 희박합니다. 가족분들께 조의를 표합니다. 차가운 말이었어요. 준혁이는 아무 대꾸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고개만 끄덕였죠. 집엔 조문객이 몇 명 왔어요. 부두 아저씨들과 엄마 친구 몇 명. 다들 눈물을 흘리며 위로했지만 준혁이는 그 말들이 귀에 들어오지 않았어요. 그저 고개를 숙이고 있을 뿐이었죠. 쌍둥이는 방에 들어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어요. 장례식도 없었습니다. 시신이 없었으니까요.
준혁이는 작은 제단을 차렸어요. 엄마 사진 한 장을 놓고 꽃을 한 다발 놓았죠. 쌍둥이와 함께 절을 했습니다. 민지는 계속 울었고 민수는 말을 잃었어요. 밤이 됐어요. 준혁이는 엄마 방에 들어갔습니다. 엄마 냄새가 났어요. 오래된 빨래 냄새와 바다 냄새가 섞여 있었죠. 준혁이는 옷장을 열었어요. 엄마 작업복이 걸려 있었습니다. 장갑도 있었죠. 준혁이는 작업복을 꺼내 입어봤어요. 컸어요. 어깨가 헐렁하고 팔이 남았습니다. 하지만 준혁이는 꾹 참고 입었어요. 장갑도 꼈죠. 손에 맞지 않았지만 상관없었습니다. 준혁이는 거울을 봤어요. 엄마처럼 보이지 않았지만 그래도 입었습니다. 준혁이는 혼잣말을 했어요. 엄마 내가 할게. 목소리는 떨렸지만 단호했습니다. 준혁이는 결심했어요. 엄마가 하던 일을 이어가기로. 배를 타고 바다에 나가기로. 아직 18이었지만 더 이상 아이로 남을 수 없었죠. 쌍둥이가 문 앞에 서 있었어요. 민지가 물었습니다. 오빠, 뭐해? 준혁이는 돌아봤어요. 나 내일부터 배 탈 거야. 민수가 놀라서 말했죠. 오빠, 위험해. 엄마처럼 준혁이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찮아. 나 할 수 있어. 민지가 울기 시작했어요. 싫어. 오빠도 안 돌아오면 어떡해? 준혁이는 민지를 안았습니다. 안 그럴 거야. 나 꼭 돌아올게. 약속해. 민수도 다가왔어요. 형, 진짜 괜찮아? 준혁이는 웃으려 했지만 입이 떨렸습니다. 응, 괜찮아. 그날 밤 준혁이는 잠들지 못했어요. 내일이 두려웠습니다. 바다가 무서웠죠. 하지만 어쩔 수 없었어요. 집엔 돈이 없었고 쌍둥이는 먹여야 했으며 학교도 다녀야 했습니다. 누군가는 해야 할 일이었고 그 누군가는 준혁이었어요. 준혁이는 엄마가 쓰던 수첩을 꺼냈어요. 거기엔 물고기 잡는 법, 배 관리하는 법, 날씨 보는 법이 적혀 있었습니다. 엄마 글씨였죠. 삐뚤삐뚤했지만 정성스러웠어요. 준혁이는 한 장 한 장 읽었습니다. 마지막 페이지에 엄마 메모가 있었어요. 준혁아, 미안해. 엄마가 더 열심히 할게. 너 꼭 대학 보낼게. 약속해. 준혁이는 수첩을 덮었습니다. 눈물이 또 났어요. 엄마, 괜찮아요. 제가 할게요. 제가 다 할게요. 준혁이는 수첩을 가슴에 안았습니다. 새벽이 밝아왔어요. 준혁이는 일어나 작업복을 입었습니다. 장갑도 꼈죠. 쌍둥이는 아직 자고 있었어요. 준혁이는 쪽지를 남겼습니다. 학교 잘 다녀와. 형 저녁 때 올게. 엄마가 쓰던 문장이었죠. 준혁이는 문을 열고 나갔습니다. 새벽 공기는 차가웠어요. 준혁이는 부두로 걸어갔습니다. 아직 어두웠고 가로등만 켜져 있었죠. 엄마가 마지막으로 걸었을 길이었어요. 준혁이는 한 걸음 한 걸음 천천히 걸었습니다. 무거운 발걸음이었죠. 부두에 도착했어요. 엄마 배가 그대로 묶여 있었습니다. 대방어는 이미 팔았어요. 부두 아저씨가 도와줘서 시장에 넘겼죠. 180만 원을 받았습니다. 준혁이는 그 돈으로 밀린 학원비를 냈고 전기요금을 냈으며 민수 축구화를 샀어요. 그래도 70만 원 남았습니다. 준혁이는 배에 올랐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배는 생각보다 작았고 낡아 보였죠. 하지만 이게 전부였어요. 준혁이는 시동을 걸었습니다. 엔진 소리가 울렸어요. 엄마가 들었을 소리였죠. 로프를 풀고 방향타를 잡았어요. 손은 여전히 떨렸지만 준혁이는 참았습니다. 배가 천천히 부두를 벗어났죠. 물결이 배를 밀었어요. 준혁이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바다 냄새가 코를 찔렀어요.
그는 아직 어른이 아니었지만 더 이상 아이로 남을 수 없었습니다. 18살 고등학교 3학년. 수능까지 10달 남았고 꿈도 있었죠. 하지만 이제 그런 건 중요하지 않았어요. 중요한 건 쌍둥이를 먹이는 것, 집을 지키는 것, 엄마가 남긴 삶을 이어가는 것이었습니다. 배는 점점 먼 바다로 나아갔어요. 육지가 작아지고 하늘이 밝아지기 시작했죠. 붉은 해가 수평선 너머로 떠올랐습니다. 준혁이는 그 빛을 보며 눈을 가늘게 떴어요. 눈부셨지만 아름다웠습니다. 부두에서 쌍둥이가 서 있었어요. 민지와 민수는 일찍 일어나 오빠를 배웅하러 나왔습니다. 준혁이는 손을 흔들었어요. 쌍둥이도 손을 흔들었죠. 민지는 울고 있었고 민수는 꾹 참고 있었습니다. 준혁이는 크게 손을 흔들었어요. 다녀올게. 소리쳤지만 바람에 묻혔죠. 배가 수평선 너머로 멀어졌어요. 준혁이는 뒤를 돌아봤습니다. 육지가 점점 작아지고 있었죠. 엄마가 봤을 풍경이었어요. 엄마도 이렇게 매일 바다로 나갔겠죠. 외롭고 무섭고 힘들었을 거예요. 하지만 돌아갔습니다. 아이들을 위해서. 준혁이도 그럴 거예요. 돌아갈 겁니다. 쌍둥이를 위해서. 엄마를 위해서. 준혁이는 방향타를 꽉 잡았어요. 손에 힘을 줬습니다. 떨림이 조금 멈췄죠. 준혁이는 앞을 봤어요. 바다는 잔잔했고 하늘은 맑았습니다. 엄마, 저 잘할게요. 준혁이는 중얼거렸어요. 바람이 대답하듯 불었습니다. 따뜻하지는 않았지만 밀어주는 것 같았어요. 준혁이는 처음으로 웃었습니다. 작은 미소였지만 진심이었죠. 배가 완전히 수평선 너머로 사라졌어요. 부두에 남은 쌍둥이는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민지가 말했어요. 오빠 괜찮을까? 민수가 대답했죠. 형은 강해. 괜찮을 거야. 하지만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하늘은 점점 밝아지고 있었어요. 구름 한 점 없이 맑았죠. 바다도 잔잔했습니다. 파도는 부드럽게 배를 밀어주고 있었어요. 준혁이는 낚싯줄을 준비했습니다. 엄마 수첩에 적힌 대로 미끼를 달고 줄을 달고 줄을 던졌죠. 처음엔 서툴렀어요. 줄이 엉키고 미끼가 떨어지고 손이 아팠습니다. 하지만 준혁이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다시 시도하고 또 시도했죠. 1시간쯤 지났을 때 줄이 팽팽해졌습니다. 걸렸다. 준혁이는 온 힘을 다해 줄을 당겼어요. 고등어 한 마리였어요. 크진 않았지만 준혁이에겐 소중했습니다. 첫 물고기였으니까요. 준혁이는 고등어를 들고 웃었어요. 엄마 했어요. 하늘을 향해 소리쳤습니다. 메아리는 없었지만 준혁이는 엄마가 들었다고 믿었어요. 오전 내내 준혁이는 낚시를 했어요. 고등어 5마리, 전갱이 3마리. 많진 않았지만 첫날치곤 나쁘지 않았죠. 준혁이는 고기를 얼음 위에 정리했습니다. 엄마처럼 정성스럽게 하나하나 신경 써서. 점심때가 됐어요. 준혁이는 엄마가 싸준 주먹밥을 꺼냈습니다. 아니, 이젠 준혁이가 직접 싼 주먹밥이었죠. 어젯밤 만들었어요. 쌍둥이 것도 만들고 자기 것도 만들었습니다. 맛은 엄마만큼 좋지 않았지만 그래도 먹을만 했어요. 준혁이는 주먹밥을 먹으며 바다를 바라봤어요. 파도는 여전히 잔잔했고 하늘은 여전히 맑았습니다. 평화로웠죠. 엄마도 이런 날씨를 좋아했을 거예요. 준혁이는 주먹밥을 한 입 베어 물며 생각했습니다. 엄마, 여기 경치 좋네요. 오후가 됐어요. 준혁이는 배를 돌렸습니다. 육지 쪽으로 향했죠. 시계를 확인했어요. 3시. 부두에 5시쯤 도착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쌍둥이가 기다리고 있을 거예요.
준혁이는 방향타를 잡고 천천히 배를 몰았습니다. 어머니는 떠났지만 바다는 가족을 지키는 일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제 그 바다를 아들이 이어서 건너가고 있었어요. 18살 소년이 작은 배를 몰고 파도를 헤치고 가족을 향해 돌아가고 있었죠. 준혁이는 멀리 육지가 보이기 시작하자 안도했어요. 다 왔다. 중얼거렸습니다. 손은 아팠고 온몸이 지쳤지만 기분은 나쁘지 않았어요. 해냈으니까요. 첫날을 무사히. 부두가 가까워졌어요. 쌍둥이가 보였습니다. 손을 흔들고 있었죠. 준혁이도 손을 흔들었어요. 다녀왔어. 크게 소리쳤습니다. 민지와 민수가 뛰어왔어요. 배가 부두에 닿자 쌍둥이가 올라탔습니다. 형, 괜찮아? 민수가 물었어요. 준혁이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괜찮아. 민지가 물고기를 봤어요. 우와, 형 잡았네. 준혁이는 자랑스러웠어요. 많진 않지만 그래도 괜찮지? 민지가 웃었죠. 응, 오늘 저녁 이거 먹자. 세 남매는 함께 고기를 들고 집으로 돌아갔어요. 석양이 뒤에서 그들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그림자가 길게 늘어졌죠. 세 개의 그림자. 하지만 준혁이는 느꼈어요. 네 개의 그림자가 있다는 걸. 엄마도 함께 걷고 있다는 걸. 집에 도착해서 준혁이는 고기를 손질했어요. 엄마가 하던 방식대로. 민지가 밥을 지었고 민수가 상을 차렸죠. 세 남매는 함께 저녁을 먹었습니다. 처음으로 웃으며 먹었어요. 엄마 빈자리는 여전히 컸지만 그래도 살아야 했으니까요. 밤이 됐어요. 준혁이는 엄마 제단 앞에 앉았습니다. 엄마, 오늘 첫날 잘 마쳤어요. 내일도 나갈게요. 걱정 마세요. 준혁이는 절을 했어요. 그리고 일어나 방으로 갔습니다. 창밖으로 별이 보였어요. 밝게 빛나고 있었죠. 준혁이는 그 중 하나가 엄마라고 생각했습니다. 지켜보고 있을 거예요. 준혁이는 창문을 닫고 이불을 덮었어요. 내일도 새벽에 일어나야 했으니까요. 바다는 여전히 출렁이고 있었어요. 끊임없이 무심하게. 하지만 이젠 적이 아니었습니다. 가족을 먹여 살리는 곳이었죠. 준혁이는 눈을 감았어요. 엄마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웃고 있었어요. 준혁이도 작게 웃었죠. 엄마, 잘 자요. 준혁이는 그렇게 잠들었습니다. 그날 바다는 엄마를 데려갔지만 엄마가 남긴 건 고기 10마리만이 아니었어요. 절대 포기하지 말라는 마음, 그리고 가족을 지키는 법이었죠. 준혁이는 아직 어른이 아니었지만 동생들 앞에서 어른이 되기로 했습니다. 여러분이라면 18살의 엄마의 배를 다시 타는 선택할 수 있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꼭 남겨주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